민사특별법에 관한 부분은요 30일에 기출문제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은 울소유 X주택에 관하여 을과 보증금 3억이죠 3억.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요 보증금 3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것은 어디에도 최우선 변제는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 체결하고요 2018년 3월 5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대항요건 확정일자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죠. 병은 2018년 5월 6일 X주택에 대해서 저당권을 치겠다.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을소유죠. 을소유의 갑은요 보증금 3억이죠. 3억이 언제냐? 3월 5일이죠. 3월 5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그 다음에 여기 병은요, 병은 저당권이죠. 저당권으로 5월 6일 날이요 저당권이 있죠. 그 다음에 2020년 3월 9일 X주택의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등기를 마쳤다. 그 다음에 여기 언제요? 여기는 지금 2018년이죠. 2018년. 그런데요 지금 2020년 3월 9일 날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미 2018년 3월 5일 날 이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있죠. 그래서 대항요건은 언제다? 3월. 대항력은요 여기서 보면 3월 6일 0시부터 대항력이고요. 대항력이고 그 다음에 3월 6일 0시부터 뭐가 있다? 우선 배제권도 있죠. 왜 그런다? 지금 대항력하고 확정일자를 비교해서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선 배제권이 발생하는데 지금 같은 날 전입신고하고 대항요건하고 확정일자를 같은 날 갖췄기 때문에요. 대항력은 그 다음날 0시죠. 그래서 여기는 3월 6일 0시고요. 여기는 3월 5일 9시잖아요. 여기가 더 늦잖아요. 그래서 대항요건과 대항력과 우선 배제권이 둘 다 똑같이 3월 6일 0시부터 발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기라죠. 그러면 기존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임차권 등기 마쳤다 1번. 갑은 임차권 등기 비용을 누구한테요? 을에게. 당연히요. 을에게 청구할 수 있죠. 비용을 을에게 청구하죠. 맞는 말이죠. 2번. 갑이 2020년 3월 10일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 사람이 등기하고 나서 당시에 전출했죠. 전출 신고를 해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왜요? 등기나 전입신고가 있으면 되죠. 등기가 있잖아요.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2번. 갑이 2020년 3월 10일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대항력을 잃는다. 틀렸죠. 을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시행이다. 틀렸죠. 우리가 임차권 등기는 왜 했느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니까 등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죠. 선이행. 그래서 동시행이 아니다. 경매가 2020년 6월 9일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되죠. 갑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알겠죠? 자, 지금 보면 경매가 2020년 6월 9일 개시되어 이렇게 됐죠. X주택이 매각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봐봐요. 지금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고요. 이 사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되어 있죠. 여기 봐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되어 있죠. 여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죠. 당연히 배당을 해주죠. 그래서 당연히 배당하는 경우 첫 번째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기한 확정 판결에 의해서 강제경매를 청구한 경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해주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됐죠. 그 경우에도 뭐 없이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해주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다. 배당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5번은요. 만약 2020년 4월 5일이죠. 2020년 4월 5일 정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점요 2020년 4월 5일 이랬죠. 정의 그랬죠. 4월 5일 정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다음 X주택 경매했다. 정은 매각되면서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랬나요? 지금 여기 보면요 2020년이잖아요. 정은요 2020년이죠. 2020년 이렇게요. 여기는요 2018년 3월 5월 8일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2020년이니까 훨씬 더 늦죠. 병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증금 2억이죠. 2억이란 말의 뜻은 최우선 변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선 변제다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정은요 병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서울시에서 1억이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 우선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2억이니까
최우선 변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런 말이죠. 자, 76번은요 이 주택 임차인 을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 요건을 갖춘 후 이렇게 됐죠. 대항 요건 갖췄네요. 그러고 나서 임대인 갑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네요. 자, 그러면요 여기 보면 갑이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인데 여기요 전입 신고를 했네요. 그러고 나서 갑이요 건물이요 병한테 이렇게 이전이 됐네요. 이렇게.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왜요?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으니까요 병한테 대항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이 일을 제기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 일을 제기한다 1번이고 대항력, 만약에 이 일을 제기하면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왜요?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니까요. 2번 임차주택 양도 전에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뭐 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이죠.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뭐 되지 않는다? 승계가 되지 않죠. 채권의 것은 특정인과 특정이요.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양도 양수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나 원칙적으로요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도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연체 차임 채권이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양수인에게 2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다. 알겠죠? 3번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가 되죠. 그러면 병은요 양수인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뭐한다? 승계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죠. 임대인이죠. 을이 임차인이죠. 보증금이 1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갑이요 여기 병이 채권자죠. 채권자한테요 또 1억을 빌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은요 채권자고 이 사람 채무자죠. 채무자요 임차인은요. 그런데요 이 임차인이요 임대인한테 좀 보증금 1억이 있잖아요. 이 1억을 반환받아야 되는데 을이 반환받아서 병한테 돈을 갚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을이 받을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딱 치죠. 가압류.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임대인은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면은 그를 가지고 병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한다? 병한테 보증금을 반환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요 이 사람을 뭐란다? 제3채무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제3채무자냐? 이 보증금 1억에 대해서 갑은 을에게 보증금 1억을 반환할 채무가 있죠. 채무자죠. 그런데 병한테는 채무를 진 적이 없는데 이 보증금에 가압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보증금을 병에게 반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제3채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이요 나중에요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 병을 양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사람 지금 양수인이잖아요. 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죠. 이 임대인이 제3채무자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인이 제3채무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양수인이요. 그러면 이 가압류 채권자 그대로 읽으면 돼. 채권 가압류권자 또는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별것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병은요 제3채무자죠.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병은 누구다? 양수인이죠. 양수인은 양도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똑같은 말이죠. 임대인이 누구죠? 여기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번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죠. 병이 을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왜요? 지금요 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승계했단 말은 자기가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이 채권자가 없다고 해봐요. 채권자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중간에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요 보증금 1억을 줬죠. 근데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죠. 병으로요. 이 사람이 전입신고가 됐으면 대항력이 있죠. 을은 병한테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보증금이 만약에 5억이다. 아직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임대차 보증금이 1억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매매대금에서요 1억을 빼고 4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임대차가 끝나죠. 끝나면 당연히 병은요 을에게 보증금 1억을 반환하죠. 그런데 반환하고 나서 자기가 다시요 갑한테요 1억을 내가 대신
병한테 줬으니, 을한테 줬으니 너가 나한테 다시 1억을 달라 할 수 있는가?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이 갑의 자리에 병이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요, 분명히 매매계약할 때 매매대금 5억 원에서 보증금 1억을 뺀 나머지 4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1억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병이 책임져야 되죠? 자기 자신이 책임지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당연히요, 임대차 끝나면 병이요, 을한테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죠. 자, 5번요. 만약 갑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했다.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 뭐라고 지금 되어 있죠? 만약에 갑이요,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요, 갑이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했다. 그럼 채권 담보라고 말은 이 사람은 양도 담보죠. 뭐죠? 목적으로 병에게, 임차주택 병에게 양도했다. 이 말은 이 병은 뭐다? 양도 담보 권자에 불과하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요, 무엇을 잠깐 알아야 되면 양도 담보라는 것을 잠깐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집이 5억짜리예요. 5억짜리인데 여기 지금 병이죠. 병에 양도했죠. 병한테 1억을 빌려요. 1억을, 이것을 소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1억을 빌리고 난 다음에 병 앞으로 가등기를 하죠. 이것을 가등기 담보라고 얘기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요. 이전 등기라면 이것을 부동산 양도 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소비대차에서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소유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갑을 말한다? 양도담보 설정자라고 하고, 이 사람을 우리는 소유자라고 하죠. 이 양도담보 설정자인 소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니까 뭐란다? 과실을 수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과실 수취권이 갑에게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갑에게 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양도담보 수익이 갑에게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병은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요, 양수인이, 즉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지, 여기 지금 여기는 뭐라 했다? 담보 목적, 채권 담보 목적으로 채권 양도는 소비대차잖아요. 담보 목적으로 병한테 양도했단 말은 병한테 등기를 해줬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은 양도 담보 권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소유자가 되려면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원인이 있어야 되죠. 뭐다? 매매, 교환, 증여를 하고 등기를 했을 때 우리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소비대차, 대차 관계에서 등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조심해야 될 것은 등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자가 아니라고. 알겠죠? 그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적법한 등기 원인, 매매, 교환, 증여, 이것을 소유권 이전과 관계되는 것이죠. 이때 등기를 했을 때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소비대차죠. 차용증 쓰고 돈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면서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기 위해서 등기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를 양도담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긴 하지만 자기는 소유자다 아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 등기를 이전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승계하지 않는다?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갑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지 않는다? 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갑이 여전히 보증금 반환 채무자다. 이게 중요하죠. 정답은 5번이다 이런 말이죠. 자, 77번은요 집합 건물이죠.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에, 중요하죠, 용도에 따라, 여기서 지분 비율 그러면 안 돼. 이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 그것은 민법상의 공유에, 민법상. 그래서 공용 부분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의 존속기한이죠. 그럼 최초 인도 받은 때부터 사용 검사일은 전유 부분이 아니고 무슨 부분이다? 공용 부분. 이것도 한 2, 3년 전에요 시험에 나왔었죠. 기출문제죠. 거기에도 똑같이요, 공용 부분을요, 여기 사용 검사일로부터 이것을 공용 부분, 그래서 틀린 것으로 돼 있죠. 뭐 기출문제 지문 그대로니까 이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구조상 공용 부분이죠. 구조상 공용 부분은 당연 공용 부분이죠. 득실 변경을 할 때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등기를 하는 것은 규약 공용부분. 이런 규약이란 말이 뭐죠? 규약이란 말은 합의, 계약이란 말이고, 계약은 법률 행위란 말이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규약 공용부분은 등기를 해야 돼. 이때 등기는 뭐만 둔다? 대신 표제부만 둔다. 이런 것이 있지만, 여기서 구조상 공용부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당형 공용부분, 다른 말로 하면 법정 공용부분 이 말이에요. 법정.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죠. 당연히 등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규약이라는 것은, 규약은 합의, 계약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합의를 했다, 계약을 했다, 약속을 했다, 규칙으로 정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이란 뜻이고 법률이란 뜻이고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표제부만 둔다 이렇게. 리을은요,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분양자하고 시공자, 분양자하고 시공자는 담보 책임을 진다. 분양자, 시공자. 예전에는 시공자는 담보 책임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시공자도 분양자와 동일하게 담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알겠죠? 그래서요,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요, 기억이요. 강력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은 사용 검사일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전유 부분이 아니고 공용 부분이고, 전유 부분이라면 어떻게 한다? 최초 인도 받은 때부터. 알겠죠? 그 다음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한다는 다 안 하고요, 분양자는 책임을 지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다 이렇게. 자, 78번요. 을은 갑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 1억 원의 차용금이죠. 이것을 뭐란다? 소비 대차라고 하죠. 시가 2억 원이죠. 이건 괜찮죠. 그래서요, 건물의 시가가 차용금을 뭐한다? 초과하죠. 초과할 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죠.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을 말한다? 부동산 양도담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동산 양도담보요. 이렇게 양도담보는 차용금 채무라면서 등기를 한 거잖아요. 이전 등기. 그러니까 양도하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방금 얘기했죠.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누가 소유하다? 설정자인 을이 여전히 소유자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자신의 부동산에 간명의로 등기해줬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간명의로, 이건 을의 거죠. 을의 것이고요. 여기요 갑이죠. 갑 앞으로 등기를 해줬다. 그래서 얼마를 빌리고? 1억 원을 빌리고 1억. 이거 얼마짜리인데? 2억짜리인데 이렇게. 이걸 소비대차. 차용금은 소비대차라고 하죠. 소비대차. 그래서 을은, 갑은 등기도 이 사람은 양도 담보권자이지 이 사람이 소유자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1번 갑은 X건물의 화재로 을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이죠. 이것을 우리는 물상대의한다 이 말이죠. 물상대의 가치적 변형물이죠. 그러면요, 우리가요,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는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은 저당권으로 보죠. 그래서 저당권은 우선 변제권과 물상대의가 있죠. 그래서 화재보험금에 대해서 물상대의할 수 있다 이렇게. 1번 틀렸죠. 2번 갑은 을로부터 X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이랬죠. 갑은 을로부터 X 건물을 여기요, 이 을이 누구죠? 을을 여러분요, 소유자라고 그래요. 을이요, 목적물을 점유해서 을이요, 사용하고 수익해. 그래서 을이요, 과실을 수취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 임대해 줄 수 있어. 을이 임대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을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수요가 있는 병, 이건 적법이에요. 적법. 소유권에게서 반환 청구 안 돼요. 왜? 갑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에요. 양도담보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소유자는 아니라고. 그냥 담보권자이지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럼 언제 소유자가 된다? 여기서 청산 절차가 종료돼야 돼. 그래서 청산 절차가 뭐가 된다? 종료가 되죠. 종료. 그러면 뭐죠? 과실 수취권을 포함한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설정자인 갑이, 을이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3번 갑은 담보권 실행으로서 을로부터 임차하여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갑은 여기에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요. 3번 갑은 담보권 실행권한으로서 을로부터 임차하여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이렇게 되죠. 을로부터 임차의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요, 인도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죠. 왜요? 왜 이때는 인도를 청구하죠? 일단 담보권 실행 권한이죠. 담보권은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담보권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기속 청산하든지 하나는 경매라든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도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4번 갑은 을로부터 X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요, 임료 상당의 부당이 그건 안 되죠. 왜요?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되기 전까지는요, 오직 을이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사용 수익에 을이. 그래서 을로부터 X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 이건 적법점유죠. 적법점유이기 때문에 이 병은 오직 을한테만 월세를 지급하는 거예요. 왜?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갑은요 병한테 월세 차임 상당을 자기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갑은요 양도담보권자일 뿐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가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요, 지금 누구다? 병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누구다? 을이다. 소유자인 을. 이렇게. 5번 갑이 X 건물을 선인 정해. 이런 봐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3자가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죠? 갑이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죠. 채권자. 왜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을이요, 이 갑이 청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갑이 이걸 정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정은요, 선일 때 소유자가 되고 악일 때는 소유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11조 단서에 나와 있어. 양도담보 절차, 담보권 실행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을이 그것을 갑이 여기서는 갑,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한테 처분한다. 제3자는 선일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 말은 제3자가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에게 해주죠. 을은 정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어. 왜?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알겠죠? 이것은 양도담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금 묻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뭐 어려운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양도담보란 것이 무엇이냐? 등기가 되어 있어도 담보권자인 을은 소유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도담보를 할 때 뭐죠? 가등기담보에서 얘기를 할 때 처음에 들어갈 때요, 거기에서 이제 양도담보하고 가등기담보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 구분해서 설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설명의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인도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담보권은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럼 79번인가요? 79번도 여러분 좀 문제가 되죠? 을은 갑소유 상가금을 갑으로부터 임차하여 인도 및 사용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사업자 등록을 했네요. 그래서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서,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경우, 이 말은 뭐냐? 대항력이 있는 경우, 이 말이죠. 대항력이 있는 경우, 이 말이죠.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이 말이죠. 폐업은 뭐죠? 우리가 주택임대차를 보면 전출하고 똑같은 건 당연히 대항력이 없죠. 너는요, 을이 폐업 신고했죠? 그럼 당연히 폐업 신고 대항력이 없죠.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뭘 했다? 사업자 등록을 다시 했죠. 그럼 여기 봐봐요. 폐업 신고는 5월 1일 날 했는데요, 사업자 등록을요, 만약에 5월 3일 날 다시 했다. 다시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면 5월 4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죠. 5월 4일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건 병이 을로부터 X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했단 말은 동이 있는, 이 말이죠. 동이 있는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병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여기요, 직접 점유하면서 병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됐죠. 병 명의로 사업자 등록.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우리 판례는 뭐라고 되냐면, 을의 처음에요, 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2월 1일 날 사업자 등록을 했죠. 그러면 2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겠죠. 그런데 이 을이요, 적법하게 전대차하고 전차인이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전차한 명의로 했어. 언제요? 5월 1일 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임차인의 2월 1일 날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2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잖아요. 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대로 유지된다. 판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래는 임차인이 2월 1일 날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2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죠.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요, 적법하게 전대차라고 전차인이 상가 건물에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죠. 그러면 그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전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이 뭐죠?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말이죠. 그대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돼. 그러니까 결국 있잖아요,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것, 즉 대항력이 있는 것은 니은하고 디귿이 되는 거예요. 디귿은 뭐예요? 디귿은 종전의 대항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고, 을의 대항력이요, 여기는요 한번 폐업 신고를 했으니까 종전 대항력은 소멸하고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보면
의뢰 임차권이 종전의 임차권이 그대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이걸 묻는 게 아니라고요. 알죠? 그냥 뭐죠? 의뢰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 소유력이 있는 것, 대항력이 있는 것, 그걸 고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요? 니은하고 디귿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니은은 뭐다? 니은은 그 다음날 0시부터. 그래서 그러면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선생님이 책을 써놓은 거 보면 그 책에도 분명히 뭐라 되냐? 대법원 판례가 이 두 가지를 뭐 하고 있다? 비교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즉 지금 이 디귿의 대항력은 종전의 임차인의 대항력이 그대로 2월 1일 날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2월 2일 0시부터 이 대항력이 발생하다가 병한테 전대차를 줬잖아요. 그럼 병이 다시 새로운 동이 있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이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으로 봐줘가지고 그대로 그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말이고, 알겠죠? 여기는 폐업 신고하면 대항력이 상실하죠. 그러면 다시 사업자 등록을 했죠. 그러면 그 새로운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서 그 다음날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묻는 문제가 계속 기존의 임차인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냐? 그러면 디귿이죠. 그런데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거, 그걸 고르라는 거잖아. 골라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5월 4일 날 새롭게 폐업 신고하고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5월 3일 날 했으면 5월 4일 0시부터 제3자에게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처음부터 2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그대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뭐다? 2월 1일 날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5월 1일 날 폐업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요 5월 3일 날 다시 사업자 등록을 새롭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5월 4일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니은하고 디귿이다. 그런데요, 우리 이제 시험에는 뭐라 하죠? 시험에는 가다바에는 몇 번이나 나왔죠? 가다바에는 디귿만 나왔죠? 여러분, 디귿은 뭐냐면 기존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뜻이고, 알겠죠? 디귿은 기존의 의리 지금 사업자 등록 마쳤잖아요. 의뢰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뢰 것은 폐업하면 없죠. 그때 같은 상황 다시 했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대항력이 있죠. 여기는 의뢰 대항력이 전대차라도 종전의 의뢰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때 문제를 똑바로 냈어야죠. 의뢰 종전의 대항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3번이죠. 알겠죠? 1번과 2번은 폐업 신고했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묻는 것은 아무리 이것을 선에서 나갔더라도 여기서는요, 의뢰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것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효력이 있는 것은 니은하고 디귿이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에 관한 여러분요, 이의제기에 관한 내용, 어떤 내용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035 같은데 그 네이버 카페에 있죠? 거기 보면 이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올려놨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의제기를 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뭐 지방보험 판례라든가 이건 필요 없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대법원 판례가 딱 나와 있어. 알겠죠? 이 문제 디귿에 관한 판례는 종전의 임차인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폐업 신고하면 대항력은 상실되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판례가 뭐랬냐? 종전에요 대항력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당연하죠. 폐업 신고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업자 등록을 새롭게 했으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당연히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판례가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은 종전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됐냐? 디귿은 유지된다. 그런데 니은은요, 폐업 신고했으니까 종전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판례가 여기까지 그 두 개를 비교해서 판례를 돼 있고, 알죠? 다른 선생님 기본서에도 다른 우리 대학 선생님들 있죠? 교수님들 기본서에도 분명히 이 두 개가 구분이 된다. 즉 폐업 신고를 하고 동일한 상으로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적법하게 전대차는 경우하고 대법원 판례의 견해가 바뀐다고 분명히 구분해서 하고 있어. 물론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묻는 것은 종전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이게 아니라고.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니잖아. 문제가 지금 의뢰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느냐?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왜? 사업자 등록했으니까. 여기요, 여기 지금 같은 상으로 폐업 신고하고 나서 이 사람 지금 이사했단 말 없잖아요. 인도받았잖아요. 그대로 같은 장소에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있는 것이 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다. 그런데 실제 문제에서 정답 몇 번으로 나왔다? 디귿으로 나왔다. 디귿으로. 알겠죠?
디귿으로 나왔는데 가다변에서는 디귿이다. 근데 니은도 답이다. 자, 8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 이게 나왔죠? 여러분 여기 이게 이제 잘못했죠?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지 않기 위해 그래야 되겠죠? 근데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그랬었죠? 강제 집행을 면타는 목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여러분요, 배우자 간의 명삭은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강제 집행을 면타는 목적이 없거나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는 부부간의 명삭은 유효, 물권 변동은 유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그랬죠? 그러면 명의상 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 아시겠죠? 그러면 명의상 약정이 무효니까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의상 약정이 무효니까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는 여전히 누가 소유하다? 신탁자가 소유자니까요. 신탁자인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의상을 해지하는 것은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일 경우에만,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일 경우에만 해지를 하는 거예요. 알죠? 무효일 경우는 해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X 건물을 점유하죠. 을은 누구죠? 수탁자죠. 수탁자의 점유는 언제나 타주 점유. 따라서 수탁자는 취득쇼를 완성할 수가 없고요, 수탁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3번은 타주 점유 맞죠? 4번,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정의하고 등기를 해줬죠. 그래서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을이 누구죠? 수탁자죠. 수탁자가 병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뭐죠? 그것은 적극 가담이다, 이 말이죠. 적극 가담, 적극 가담한 경우 이 말이죠. 그럼 무효인데 적극 가담한 말이 없죠. 그러면 수탁자가 제3자 병에게 처분하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은 명의신탁이 무효일 경우잖아요. 만약에 어떤 이유로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이 뭐가 된다? 유효이죠. 유효이고 물권 변동이 뭐가 된다? 물권 변동도 유효가 되죠. 이런 경우는 명의상이 유효일 때는 명의상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죠. 해지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명의신탁이 유효일 경우는 해지할 수 있고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무슨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 명의상 약정 자체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명의상 약정은 무효이죠. 무효니까 해지란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왜 명의상 약정이 무효일 때는 해지란 말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건 아주 간단해. 2월 1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 5월 1일이요. 여기 2월 1일 그렇고 여기요 5월 1일이죠. 우리가 해지를 하는 것이 있고 해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해지를 하게 되면 어때? 해제하면 어떻게 되죠? 처음부터 소급해서 그렇죠. 소급해서 무효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돼. 해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요.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토해내야 되죠. 그것을 원상회복음이라고 하죠. 해지는 뭐죠? 해지는 오늘부터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돼. 장래를 향해서 지금까지는 뭐가 된다? 유효가 돼. 유효. 오늘부터 무효가 돼. 그래서 해지라는 말을 쓰려면 지금 현재 유효인 경우에만 해지란 말을 사용할 수 있어. 지금 현재 무효인 경우는 해지란 말을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해지는 지금까지는 유효인데 오늘부터 장래를 향해서 무효로 만들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명의상 약정이 무효이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지란 말을 논리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일 때는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이것은 상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한번 볼까요? 자, 5번 한번 보시면요,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했다. 잘 봐봐요. 지금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일단 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럼 병이 소유자가 되면 원칙적으로요, 갑하고 을 사이, 신탁자와 수탁자는 갑이 소유자였는데요, 을이 병한테 처분해버리죠. 그러면요, 더 이상 갑은 소유자가 아니죠. 더 이상 갑은 소유자가 아니고 병만 소유자가 되죠. 이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이유로요, 다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어. 소유권을 취득했단 말은 나중에 소유권 취득했다, 이 말은 경매라든가 증여, 즉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요, 이 갑이요, 종전에 자기가 소유자였다는 것을 이유로 자기에게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안 되죠. 왜요?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려면 자기가 소유자가 돼야 돼. 현재 소유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은요, 을이 병한테 처분함과 동시에 갑은 소유권을 상실했죠. 더 이상 이제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 다시 을이요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갑이요, 종전에 옛날에 내가 그 건물의 소유자였으니 나한테 소유물 반환해라. 안 되죠. 이 사람은 종전의 소유자, 알겠죠?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죠. 우리가 소유물 반환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현재 소유권을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종전 소유자죠.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소유물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요, 지금 우리 기출문제 한번 나왔고요, 다른 국가고시에 딱 한 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알겠죠? 법무사인지 법원행정고시에 딱 한 번 나왔던 지문인데요, 우리 시험에도요 기어이 지금 한 번 나왔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80번의 정답 몇 번이다?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30일의 기출문제를 쭉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크게 그렇게 난이도를 어렵게 생각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가 이제 문제가 되느냐, 이제 박스형 문제가 좀 많고요, 긍정형으로 묻는 문제들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런 강의들을 듣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요, 민법 강의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즘요, 현재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정한 민법이라든가 모든 과목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학원에서 강의를 어떻게 하죠? 11월, 12월은 그렇다 치죠. 11월, 12월은 기초로 하는데요, 그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해가지고요, 1월, 2월 달에 한 60% 강의하고 여기서 한 80% 강의하고 여기서 요약으로 빨리 100% 강의한단 말이죠. 결국 여러분들이 전 범위를 한 번 딱 들을 때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말로는 3번 강의했는데 세 번은요 뗐는데 실제로는 6개월에 걸쳐서 한 번 강의를 듣는 거예요. 11월, 12월까지 합하면 8개월 거쳐가지고 결국 1호동에 강의를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예전에는 8주 강의로 부족하니까 일요일날 같은 날 보강을 해가지고 2번 정도 보강해서 거의 50강 넘게 해서 여러분요 매달 2번씩 50강 넘게 하는 강의로 해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재수생이 없이요 공부했는데, 요즘은 모든 학원들이 다 재수생들이 많죠. 그것은 왜 그런다? 시장이 지금은 신규 시장이 아니고 재수생 시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도 좀 각성을 해야 되고요,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도 각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강의를 할 때 되도록이면 100% 강의를 쏟아줘야 되죠.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그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강의를 100% 쏟아줘야지. 2개월 만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강의를 3번 정도 최소한 다 듣게 되는데, 조금씩 듣게 되면은 결국 6개월, 8개월에 대해서 한 번 강의를 듣고 시험 보러 가는 꼴이나 마찬가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수험생 여러분들이 잘못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학원이 문제이고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선택을 할 때 100% 강의를 해주는 강의를 들어야 돼. 조금 힘들더라도, 양이 좀 많더라도. 양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요 조금 적은 강의를 듣다 보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1회 독을 강의하는데 8개월의 시간이 흘려요. 5월달, 6월달에 마지막에 요약 강의할 때 딱 한 번 듣는 거잖아요. 이런 그것은 당연히 그 한 번은 강의 듣고 시험을 보면 지금 수준의 강의에서 그것은 탈락하고요 2년, 3년 재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민법하고 계로를 선택을 할 때는 100% 강의를 해주는 그런 강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합격을 하고 여러분의 수고를 줄이는 거예요. 자꾸 적은 강의 찾아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기에 들린 강의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쉽게 들린 강의는 절대로 문제를 풀이할 수 없어요. 이러냐, 민법이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런 민법이 쉬운 강의를 들어서 해결한다, 그건 안 돼요. 알겠죠?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려면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거 120%의 강의를 쏟아부어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민법의 구조를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항상 시험이 끝나면 항상 걱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강의를 할 때 항상 여러분이 후회하지 마세요. 떨어지고 나서 공부를 할 때 쉬운 강의 듣지 마세요. 적은 강의 듣지 마세요. 적은 강의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100%를 쏟아붓는 강의, 전체를요 2개월의 강의 한 강의 테마 중에서 100%를 쏟아붓는 강의를 꼭 찾아서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이지, 힘들다고 양이 많다고 회피하면은 그럼 뭐 2년 3년 가는 것이죠. 알겠죠? 여러분의 상황만 피폐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 또 어떻게 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 여러분들은 정말 굳은 마음을 먹으시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시고, 꼭 3월 4월 5월 6월에 하고 나오지 마시고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해 마음 먹고 진행해서 5월달 6월달에 어느 정도 점수를 딱 올려놓고 여유 있게 7월달 8월달 휴가도 가시고, 그 다음에 9월 10월달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점수 안에서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초전박살 초기에 공부를 많이 해놓기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30일에 공부를 하시면서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고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영광이지만 다시 도전하신 분들에게는 유료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점을 사과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요 다시 한번 또 다른 것을 또 연구해서 단기간 안에 여러분에게 최상의 선상의 어떤 여러분들이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다시 한번 가르치는 데 반성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새로운 만남에 있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합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